자,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미스테리 시간. 위에 3개 하는데요? 네. 자, 맨 위에 한번 요거 가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유괴살인 사건 보겠습니다. KBS 뉴스에 나왔던 그 잔인무도한 정말 그 사건이었는데요. 모바일로 봐야겠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유괴살인 사건입니다. 뉴스에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초등학생이 유괴됐다. KBS 뉴스에 대한민국 유괴 사건 중에서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다.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 이름은 초롱초롱 빛나리 양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쁘게 또 딸을 키워내는 과정에 안 좋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나리양, 나리양은 1997년 8월 29일 오후 3시쯤에 서울 잠원동에서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어학원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나리양은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무조건 가는 그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오지 않아 제 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어머니께서 영어학원으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나리가 제 시간이 됐는데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네, 제 시간에 맞췄는데 곧 들어가겠죠, 어머니. 학원이 끝나고 학원 밖으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도 나리양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이 통화 후에 더 당황해 어머니는 영어학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리의 행방을 물어보죠. 참 이쁘게 잘 크고 있던 딸아이였습니다. 나리양의 사진인데요. 학원 아이들 대다수가 어떤 증언을 합니다. 어떤 젊은 아줌마와 함께 같이 나갔다는 말을 하고 이 증언을 토대로 나리 엄마는 어떤 촉이 옵니다. 이것은 분명 유괴 사건이다 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 관할 구역이 서초경찰서였습니다. 이 서초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전부 나리양의 집으로 오게 됐죠. 형사들은 가장 먼저 녹음기와 발신전화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전화를 기다렸죠. 당시 휴대폰도 많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었던 9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나리양이 실종되고 나서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나리양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집에서 범인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던 형사들과 나리 어머니는 긴장을 하죠. 그리고 울리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네. 나리 잘 있으니까 현금 2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지만 통화가 너무 짧아 발신 추적에 성공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통화가 너무 짧아서 추적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끝으로 행방이 더 묘연해집니다. 귀가길에 실종된 나리양, 뉴스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돈을 2천만 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어디로 가져오라, 뭐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도 없이 하염없이 다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이후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에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돈 준비하셨어요? 돈 준비됐죠? 나리 안 보고 싶으세요? 나리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돈 2천만 원 준비하세요. 명동 전철역의 남대문 방향 출구구 앞에 있는 건물 8층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돈 2천만 원과 함께 세세한 약속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톤은 왠지 힘도 좀 빠져 있었고요. 간혹 한숨 소리가 제법 들렸었고, 이번엔 통화도 길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경찰은 발신 추적에 성공하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나리양 사건을 다룬 보도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정확한 워딩으로는 나리는 잘 있어. 2천만 원을 준비해. 만에 하나 준비하지 못한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은행 카드를 갖고 명동 전철역 10층 건물 8층에서 기다리라고. 여성이 전화하고 있는 곳은 명동에 있는 한 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있을 당시 나리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좀 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리 어머니는 전화를 길게 이어나갔었고요. 그동안 형사들은 공중전화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자리를 이미 떠난 상태였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을 잡고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하던 여자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 공중전화기 주변을 배회하던 시민들을 상대로 말이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용의자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키가 작고 젊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공중전화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묻어있던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지문을 채취한 후에, 하지만 당시 이 지문을 채취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전화기를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휴대전화가 보급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위에 찍혀 있는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모르니 다른 많은 지문들을 채취했죠. 돈을 건네주기로 했던 약속 장소와 시간에 어머니가 가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명동에 있는 건물 8층으로 오라고 했지만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9시에 드디어 범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당시 흥분했던 나리 어머니를 보고 경찰은 흥분해 있는 상태를 범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벨이 3번 울리면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범인은 2천만 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나리 어머니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범인에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딸이 잘 살아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범인은 계속 딸은 잘 있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발신 추적을 했습니다. 결과는 명동에 위치해 있는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를 건 게 아니었어요. 경찰은 무선기를 사용해서 주변 일대에 있는 모든 경찰 병원을 동원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커피숍을 덮쳤습니다. 당시에 커피숍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한 것이죠. 그런데 범인은 당시 마지막 통화에서 나리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붙잡고 있느냐? 혹시 경찰에 연락한 것이 아니냐? 하며 의심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형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발 늦은 거죠. 분명 유괴범은 이 커피숍 안에 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커피숍 안에는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형사들은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모든 손님과 종업원을 검문합니다.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한쪽에 임산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산부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지문 채취와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산부가 화를 내며 만삭의 임산부에게 무슨 짓이냐며 아기가 놀라 배를 차서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비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임산부가 행여 잘못되면 어떡하냐며 경찰에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장 발급도 없이 하는 검문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문만 채취했고 임산부를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외에 12명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커피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검문을 하고 귀가 조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 범인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자
경찰은 커피숍에 있던 20대 여성들 모두에게 미행을 붙여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임신 중이었던 수상한 여성 역시 미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은 나리가 똑똑한 아이인데 함부로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을까라는 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동관계 다 수사를 해보았어요. 하지만 혐의점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괴 사건은 언론에 잘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 유괴 사건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범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매체를 통해 불안감을 느껴서 아이를 해할까봐 그래서 노출을 잘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기자들도 유괴 사건은 경찰들이 기사를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기사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5일째 경찰은 범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나린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공개 수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 이제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자, 이제 세상 밖에 나리 양의 유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모든 언론과 TV 방송에서 나리 양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전 국민에게 소식이 퍼져나간 이후에 전화로 제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 수사하고 일주일 뒤에 어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걸려왔던 전화였습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자신의 딸이 9월 1일에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유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만삭의 몸에 딸이 9월 1일에 가출을 한 후에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실종 소식인 거죠. 근데 이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꾸 형사님들처럼 보이는 남성들이 집 밖에 서성인다는 제보. 중년의 남성은 혹시 자신의 딸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수사당국으로 전화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중년 남성에게 경찰서로 참고인 조사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남성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녹음했던 협박 전화 테이프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유괴범에게 왔던 그 전화 통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중년 남성이 놀랍게도 자신의 딸의 목소리가 맞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중전화에 채취한 지문 중에 중년 남성의 딸의 지문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로써 범인에 대한 확실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입니다. 범인의 이름 바로 전현주. 그녀는 28살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괴범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유괴범의 모습이죠.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전현주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전현주의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위치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한 전현주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모텔에 머물러 있었고 경찰은 전현주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전현주가 자주 돌아다니는 지역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전현주가 자주 돌아다니던 지역의 모든 모텔을 다 뒤집니다. 시간이 흘러 9월 22일 오전 9시 20분에 한 모텔에 임산부가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들은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는 모텔을 급습합니다. 당시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 초췌해진 상태에 있었던 전현주. 그녀는 그렇게 경찰들에게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국의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나리양을 어디 숨겼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리양의 생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전현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들이 협박도 해봤습니다. 추궁도 해보았지만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엔 호소를 하며 타일렀습니다. 이 당시 나리양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추궁 끝에 전현주는 조용히 한 장소로 경찰들을 이끕니다. 경찰들을 데리고 전현주가 안내한 곳의 당시 사진입니다. 서울의 사당동에 위치한 한 지하의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은 몇 달째 쓰지 않아 곰팡이와 쓰레기, 악취, 각종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전현주의 남편이 예전에 인형극단의 소품 창고로 쓰다가 사업이 망해 버려둔 공간이었습니다. 골방은 도저히 사람이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전현주는 쾌쾌한 골방의 구석으로 형사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구석에 있는 어두운 곳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주가 가리켰던 곳에 아주 커다란 등산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등산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리양의 싸늘한 주검이 있었습니다. 나리양의 목에는 졸린 흔적이 역력했고 이미 부패되어서 몸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잔혹한 모습의 나리양. 자, 범인도 잡았고 나리양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유괴범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이 사건. 도대체 전현주는 나리양을
왜 유괴했을까요? 그녀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전현주는 공무원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유한 것도 그렇다고 가난했던 것도 아닌 공무원 집안의 딸로 태어난 전현주는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제적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도 잘 되지 않았었던 모양인데, 그러다 한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 연극 지망생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연극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교제를 반대하기 이르렀고, 하지만 전현주는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남자친구의 학력, 경력, 집안 등에 대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됐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조차 전현주가 어떠한 학력과 경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인형극단, 운영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이 사업 실패를 하고 변변한 수입도 없이 소일거리조차 없었던 남편과 전현주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둘의 부부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전현주의 카드빚도 점점 쌓여갔다고 합니다. 수입원이 없다 보니 전현주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몸은 만삭 상태였던 그녀. 삶이 우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느 날 사건 당일이었던 8월 29일 무작정 전현주는 백화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예쁜 아이 한 명을 발견하고, 누가 봐도 총명해 보였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됐다고 합니다. 현주는 나리양에게 영어학원을 간다는 정보를 얻게 됐고, 영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나리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전현주는 나리에게 아까 보았던 언니라며 인형이 많고 재미있는 곳을 안다며 같이 가자고 나리양을 꼬셔 자신의 남편이 운영했던 쾌쾌한 인형극단 지하로 데려가게 됩니다. 전현주는 나리에게 부모님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리 집에 전화를 해 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리네 집이죠. 나리 잘 있으니 현금 2천만 원 준비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나리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나리는 집으로 돌려보내주길 원했고, 돌려보내주지 않자 소리를 질렀다고. 전현주는 나리가 도망을 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옆에 있던 테이프로 나리의 입과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도 묶어버리는데, 나리는 계속 몸부림치며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질러 나리에게 수면제를 또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든 나리 양의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리 양의 시신을 숨겨야 될 곳이 필요했던 전현주는 마침 옆에 등산 가방이 있었고, 나리를 등산 가방에 넣으려고 하자 옷이 걸려 옷을 벗겨 넣었다고 합니다. 전현주는 체포가 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그녀의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전현주는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경찰은 전현주에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아직도 수감하고 있는 전현주, 그녀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나이도 좀 있겠죠. 예. 97년. 예, 97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결말까지 뭐 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제 좀 나와 있던 사건이라서 좀 다뤄봤는데 너무 안타깝죠. 정말. 요즘 징역 좋은 거 모르냐.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다들 살쪄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발적이라는 게 지금도 채팅창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우발적이다는 그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릴 때 얼마나 그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또 재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것인가, 진정성의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지만은 뭐 당시 상황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판례가 남은 거고 그런 거죠. 97년도에 사형이 있었나? 아마 그 지존파였나? 무슨 파였었던 거. 걔네들 그 극악무도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 그 납치하고 또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생매장시키고 했던 걔네들이 마지막 그 사형수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징역이 돈만 있으면 고기 닭다리 다 먹는데 뭐. 근데 또 모범수로 복역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회로 나올 수도 있죠. 예. 우리나라 그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래요. 한 20-30년 정도 살면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가석방 돼서. 예. 그러니까 저 글에만 뭐 아직도 복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역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꺼무이키에 있을라나? 백억 사기 쳐도 5년 뒤 나오는 세상. 전현주가 이게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예. 다들 할머니라고 오해할 정도로 노안이라고. 아무래도 뭐 30년 가까이 교도소에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이겠죠. 재소자들에게 불리는 별명은 초롱이었다고. 본인은 매우 불쾌해하며 그 말을 한 당사자를 살기 있게 쳐다봤다. 그리고 재소자 무리한테 폭행당해서 격리된 적도 있었다고.
오랜 시간을 꾸미지 않고 살아가면 50대라도 노인으로 오해가 가능하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교도소에서 꾸미지 않고 69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노안이 진행됐다고. 예. 그리고 이제 임산부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이제 그 영화의 소재로 유명한 그 영화의 소재로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됐다 그래요. 그 전현주의 뱃속에 있던 딸의 행방이 궁금하시죠? 남편이 애를 데려갔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임산부일 경우 인근 병원에서 출산 후에 바로 주변 가족에게 인계한다 그래요. 가족이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18개월 후에는 보육원으로 보내진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임산부 수용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형 집행정지를 해준대요. 임산부니까. 근데 이게 워낙에나 당시에 이제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었던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2주만 형 집행정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형이 없지만 사실상 사형 이제 구형을 내려도 이제 다 무기징역으로 이제 선고를 내리잖아요. 지금 현행법상 사형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우발적이었다라는 전현주의 그 주장이 살인을 하게 된 그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정말 악마죠, 악마. 이 죄는 죽어야 끝나지는 그런 죄인데 정말 몹쓸 짓을 한 그런 죄인이지만 일단은 당시 상황이 백화점에 이제 배회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백화점을 배회했느냐 아니느냐 그런 것도 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따졌겠죠. 근데 어떤 애를 이제 특정 짓고 그 범행 타겟을 잡으려고 백화점에 돌아다녔을 확률 아니고 그냥 사치벽 때문에 낭비벽이 심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백화점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타깃을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들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우발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는 유괴할 생각이 있었던 거지. 때마침 남편 사업 망해가지고 인형 창고로 썼던 그 창고도 남아있고 장소도 있겠다. 근데 뭐 어쨌건 지금 뭐 무기징역으로 아직까지도
복역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다른 미스테리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신비한 이야기, 그 서프라이즈에 나온 소식이고요. 그 자료고요.